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겸임교수로 있는 김명주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대면으로 강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부터 고추 재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추 농사가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그림처럼 탄저병,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청고병, 그리고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나온 과일들 칼라병에 의해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은 바이러스와 칼슘 결핍 증상 때문에 고추 영농에 어려움을 주었던 부분인데요. 아마도 올해도 이런 병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병의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추 위에 정상고추인 거에 비해서 오른쪽에 녹색 원안에 들어가 있는 빛금친 고추가 보일 겁니다. 이 고추는 풍소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고추입니다. 풍소결핍은 300평에 풍사 2kg를 이렇게 살포하시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칼슘 결핍 고추가 나왔을 때 칼슘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뿌렸을 때 풍소는 또 칼슘이 체내에 많아졌을 때 이동을 안 씁니다. 그래서 풍소 결핍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고추가 있습니다. 고추 끝을 보면 흙 묻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런 고추는 소위 그 칼라병이라고 하는 토마토 반점 이조바이러스라고 하는 옮기는 총체벌레가 긁어먹은 흔적들입니다. 어렸을 때 긁어먹었을 때 꼭지 부위나 과피 부분을 상처를 주어서 기형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고추 다수학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수학 고추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고추를 조속 재배용하고 복합 내병계 품종을 선정함으로써 용농을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수량성을 높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온상 육묘를 실시하는데 우리 농가분들께서 육묘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육묘하는 데 있어서 파종상에서 대개 한 달에서 40일 정도 키운 다음에 가식을 하죠. 가식 이후에 거의 2달 동안 냉상에다가 재배하게 되면 화합분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화합분화가 적게 진행됩니다. 본엽이 4매 정도 나왔을 때 17도 이상 관리하게 되면 화합분화가 우리가 정식 당시까지 한 30개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화합분화가 30개 확보되는 것은 꽃이 되는 거고 그 꽃이 곧 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개 확보된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에 30개를 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고추 농사 치면서 늘 느끼지만 누가 먼저 많이 따느냐가 그의 농사의 풍흉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조속 재배용도 그리고 또 온상 육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장의 시비 부분입니다. 적정 시비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고추를 수확할 수 있지만 과잉 시비하게 되면 착색이 지연되면서 늦게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추 그 본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시비를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 단비로 시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복합 비료로 진행하죠. 300평에 3톤 정도의 퇴비를 요구하고 있고요. 석회는 3년에 한 번씩 150 내지 200kg를 투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4주 전에
소석회하고 퇴비를 이렇게 시어한다라고 이렇게 농촌진흥청의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석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때가 6개월 전에 집어넣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집어넣는데 소석회는 전년도 그 겨울에 집어넣고요. 퇴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퇴비는 완숙 퇴비라고 했을 때는 4주 전이 투여되는 것이 옳을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퇴비는 대부분이 우리가 1년 또 묵히지 않는 경우에는 미숙 퇴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숙 퇴비를 쓸 수밖에 없다면 4주 전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숙 퇴비인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고추를 4월 말 5월 초에 심는다고 했을 때 최소한 3월 초에는 밭이 갈린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도 완도 경우에 있어서는 밭이 갈린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8주 전 이상 퇴비를 집어넣는 것이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그리고 그 미숙 퇴비가 떼알 구조에 이용되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8주 전에 집어넣게 되면 다음 과정들에 있어서는 일이 편하게 됩니다. 정식 2주 전에 붕사 2kg하고 토양 살충, 살균제를 살포하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요. 토양 살충제인데 지금 현재 토양 살충제는 대부분 진딧물 방제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진딧물 방제로 되어 있는 코니도, 아타라 이런 그 토양 살충제는 진딧물을 지금 현재 네오니코틴 계열의 저항성 있는 진딧물을 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양 살충제인 진딧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티스를 집어넣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살충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총체벌레 부분인데 총체벌레 경우에 있어서는 토양 살충제 중에서 대포라고 하는 그 토양 살충제를 시용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티스는 주당 1g, 대포는 주당 2g 투여하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탄저가 심했던 밭이라고 한다면 올해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살균제에 있어서는 실바코 잎제를 뿌리고 영농을 시작하시는 것이 진딧물 그리고 총체벌레 그리고 탄저를 일단 초기 방제하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정식 1주 전에 비닐 멀칭한 다음에 이제 일항을 만들고 비닐 멀칭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토양 수분을 확보하고 비닐 멀칭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 다른 밭의 상황인데요. 이 친구가 1m 84입니다. 키가. 그리고 이제 저기 위에 있는 노란 자가 2m짜리 자인데요. 얼추 고추 키가 150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잎도 크고 엽색도 진하고 굉장히 잘 자랐죠. 밑에 있는 고추를 봤더니 붉어지는 고추가 없습니다. 같은 품종인데요. 지금 키가 아까 고추의 그 반절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추가 두세 개 정도 붉어져 있죠. 왜 이랬을까요? 같은 품종이고 같은 육묘장에서 생산했던 묘인데 어떤 농가 쪽에서는 붉어지고 어떤 농가는 붉어지지 않고 여러분께서 지금 예측하신 대로 비료가 많이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질소질이 과잉되면 착색이 지연됩니다. 질소질이 많아지면 아까처럼 고추 키는 커지고 엽색은 진해지고 그리고 잎은 커집니다. 그렇지만 붉은 고추는 따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적정 시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포장은요 300평입니다. 300평인데 소고름 5경운기 까대기 대에서 투여한 경우하고 복합비료, 수도용 복합비료
두 포를 집어넣는데 소형 복합 비료 21-17, 17입니다. 이 비료를 집어넣었을 때 300평에 많은 양인가요? 적은 양인가요? 네, 제가 농가분들께 여쭙을 때 대부분 적거나 적당하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질소질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질소질을 봤을 때 소고름 5경우면 5톤이 되겠는데 그 중에 2톤은 토양 유기물로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료로 산정하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0.5% 질소를 잡았습니다. 보통의 대비 같은 경우에는 1%입니다. 그런데 소고름은 우리가 고추 포장해서 쓰여질 때 되게 완전 미숙이어서 심은 경우에는 분뇨가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 오븐을 쓰죠. 그래서 50%만, 5%만, 0.5%만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질소 양이 1%짜리인데 0.5% 잡았을 때 15kg. 21-17, 17이기 때문에 21%에 40kg, 두 포니까 8.4kg. 전체적인 것이 23.4kg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추는요, 노지 포장에서는 표준 12량으로 19kg를 집어넣고 기비로 60%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질소질은 12.4kg가 필요하죠. 11.4kg가. 지금 우리가 들어간 비료가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추는 키가 커지고 엽색은 진해지고 고추는 안 붉어지게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퇴비 양이나 CB 양이 적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퇴비 양을 말씀드리면 소고름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로 300평에 3톤 정도를 투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합비료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포대퇴비가 있습니다. 이 포대퇴비를 뒤집었을 때 권장량이 나옵니다. 그 권장량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복합비료가 밑거름용 복합비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웃거름용 NK 복합비료 18-16 그 복합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고추 표준 시비량을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노지 기준에 있어서는 질소 19, 인산 11.2, 칼리 14.9kg입니다. 300평에. 여기에서 질소 19kg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질소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소를 예를 들면 요소 한 포대가 20kg죠. 요소 속에 있는 질소는 46%입니다. 그 한 포대 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 질소는 9.2kg인 것이죠. 따라서 노지 기준으로 하는 19kg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요소 2포대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고요. 우리는 단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소, 용성비, 염화가리로 고추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복합비료로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밑거름으로 또 웃거름으로 60-40으로 비료를 분시한다고 했을 때 진짜 질소가 성분량으로 11.4, 11.2, 18.9가 되겠고요. 추비는 7.6, 6.0 질소하고 칼리가 되겠습니다. 21-17, 17로 밑거름용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좌측에 있는 60kg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질소 12.6, 인산 10.2, 칼리 10.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준 시비량보다 약간 많거나 약간 적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18-16 경우에 있어서 40kg를 집어넣으면 7.2, 6.4가 kg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약간 많거나 적은 상황이 되어지겠는데 지금 현재 고추는 과거의 고추보다 훨씬 더 큽니다. 흡입력도 좋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양은 18-16을 3포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퇴비양을 300평에 3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1-17, 17 밑거름용, 18-0-16 NK 복합비료 각각 3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추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퇴비 3톤, 그리고 21-17, 17 3포, 18-0-16 3포 이렇게 하시면 비배 관리에 있어서는
표준 12량에 준해서 적정한 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분들께서 내 밭이 물빠짐이 좋다 혹은 물빠짐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퇴비 양을 증시하거나 감비하시면 되겠고요. 내 밭이 물빠짐이 너무 좋은 토양이면 60%의 밑거름이 아니고 50%의 밑거름 또 웃거름을 50%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농가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에 따른 복합비료 실제 시비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맨 아래쪽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가로 안에 있는 글씨가 평수입니다. 300평이었을 때 21-17, 17이 60kg, 18-0-16이 60kg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평이었다 그러면 각각 10kg씩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 따라서 면적 대비 시비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국 단위로 그 화학비료 사용량을 실태조사했더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웃거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많게는 4배 가까이 과량 시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추를 1차에서부터 6차까지 딴다고 했을 때 과량 시비하게 되면 늦게 땁니다. 그리고 적게 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병 그리고 착색이 지연됨으로써 수확기가 늦어집니다. 정상 시비, 적정 시비 하시게 되면 고추를 빨리 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땁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복합비료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3포씩 집어넣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퇴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토양 유기물이 고추 재배 포장 경우에 있어서 평균 2.5%입니다. 그래서 3%가 되어졌을 때 고추 재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0.5%를 채워줍니다. 0.5%가 2톤 정도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톤에서 3톤 정도 우리가 그 퇴비를 매년 집어넣죠. 물론 포대퇴비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쓰고 있는 퇴비는 미숙퇴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숙퇴비를 사용한 경우에 4주 전에 투여할 것이 아니고 8주보다 더 빨리 집어넣게 되면 완숙퇴비보다 토양의 때알 구조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때알 구조가 어떤 거냐면 때알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토양에 공국이 생기고 공국이 만들어져야지 산소 공급이나 그리고 수분을 붙을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미숙퇴비를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후 생육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후에는 정식 후 부분에 있어서는 정식 바로 직전 단계 말씀드릴게요. 멀칭 전에 포장 준비 부분에 있어서는 토양 살충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티스하고 대포를 집어넣음으로써 진딧물과 총체벌레를 잡을 수 있다 초기에.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진딧물하고 총체벌레냐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고추에 발생하는 그 10개의 그 주요 바이러스 중에 4개가 진딧물에 의해서 전이가 되어집니다. 총체벌레 하나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칼라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 피해가 워낙에 크다 보니 살충제, 토양 살충제를 정확하게 집어넣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식 거리는 110 전후, 주간 거리는 30 전후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랑의 높이를 20cm보다 높게 20cm 이상으로 해주셔야지 수량에 도움이 됩니다. 왜 20cm냐? 고추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물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토양병해나 또 하나는
일량이 높아져야지 그만큼 그 양분 보유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20cm 정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초기 수량 생육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멀칭 비닐이 아니고 일라이트 부직포입니다. 아마 완도에서도 진행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시점에 일라이트 부직포가 갖다 부직포에 멀칭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설 고추하시는 분한테는 일라이트 부직포를 터널로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영양이라고 하는 산골인 경우에 있어서 일라이트 부직포를 시설 내에 터널로 집어넣었을 때 3월 13일 날 고추를 정식했었을 때도 동해를 입지 않았다. 우리가 보온도끼를 덮잖아요. 보온도끼하고 똑같은 효과를 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하시는 분은 일라이트 부직포 사용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검정 호스가 있는데 이게 물 주는 시설입니다. 우리 밭에도 이 시설을 하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물을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6번 있었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때가, 고추를 심어놓고 감을 때가, 그 시기에 물을 줌으로써 고추에 있어서 담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고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분이 고추 15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16번째 꽃들은 떨어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퇴비, 비료 속에 양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추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물이라고 하는 매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추를 심어놓고 물 주고 심어놓고 한 달 있어도 고추 안 죽습니다.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추를 심어놓고 2주가 지났는데 비 소식이 없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관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초기 생육을 확보할 수 있고 조기 수량을 우리가 찾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신 그림은 전남 순천 주암입니다. 4월 1일 날 정식했고 6월 28일 날 촬영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터널을 했고 그리고 관수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관수시설에 물만 준 것이 아니고 고용비료로 주는 우리가 입상으로 줬던 비료를 여기서는 물비료로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은 초세는 도장하지 않으면서도 착과는 많아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종에 대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추 품종은 대개 3,000종 정도 되어지는데요. 대개 한 시군에 한 50종 정도가 매년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 품종은 임실이라고, 전라북도 임실이라고 하는 1000톤 가공공장,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있는데요. 여기 농가분들께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매하기 위해서 수매 품종을 결정을 하는데 2021년도에 직접 4지역에 재배를 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품종을 선정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는 매운맛이 다르고 그리고 대체로는 수량성이 담보된 그리고 복합 내병계 위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고추유통공사라고 하는 곳은 고춧가루 2,000톤 규모의 가공 공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추가 매운맛 고추, 순한맛 고추에서 이런 고추들을 수매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역병 저항성 품종, 일부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고요. 소위 얘기해서 복합 내병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청색 품종 3가지 정도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탄저와 칼라병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품종 자체가 복합 내병계 위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경상북도에서는 복합 내병계보다는 역병 저항성 품종 위주로 저가의 고추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병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발생하지만은 그것들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병을 극복하고 있는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담아 봤습니다. 자, 우리는 플러그묘를 구입하죠. 이렇게 그 공동육묘장에서 이렇게 상자채로 옵니다. 이 묘를 내일 심는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저녁에 우리 마당에 도착하면 딱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추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에서 그 묘가 자라는 동안에 연하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밭에 바로 나가게 되면 살이 햇볕에 탈 수가 있습니다. 고추가 줄기가 탈 수가 있는데 남쪽 방향에 줄기가 데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된다면 우리 집에 2, 3일 전에 와서 순화를 시켜서 우리 고추밭에 나간다면 그런 일들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고추가 한낮에 플러그묘 공동육묘장에서 나온 묘를 심었을 때 한낮을 지나가는데요. 고추에 구멍을 뚫고 고추를 심는데 고추를 구멍에다가 던져놨을 때 비닐에, 멀칭 비닐에 데쳐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지나면 꺾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낮을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추를 심으시면 이런 일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심는 깊이는 지금 가운데 그림에 보신 것처럼 원래 있었던 포트의 깊이만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묘를 우리가 이제 심잖아요. 그러다 보니 포트묘는 고추, 가지, 토마토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그 가작과 식물들은 뿌리가 상처를 입으면 입을수록 새 뿌리가 잘 납니다. 근데 포트묘에서는 그대로 뽑아서 심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뿌리 발달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지 않다면 포트에서 고추를 뽑은 다음에 뿌리를 털어서 심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효과가 좋습니다. 활착을 빨리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고 면적이 많다고 한다면 미생물 처리, 아마 이 완도 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미생물 사업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광합성균을 제일인산 칼리, 수용성 인산을 함께 투여를 한다면 훨씬 더 뿌리 발근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뿌리 도움을 발근하는데 유도를 시킬 수 있는 발근제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추를 심어놓고 흙을 위에 덮어주는 걸 복토라고 하죠. 복토가 늦어지게 되면 이렇게 고추가 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그림에 조금 그림이 작지만 유인이 되어져 있는데요. 고추 유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인하면 고추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유인은 제가 지금 여기 손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방아다리입니다. 고추 유인은 지금 방아다리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아다리를. 그런데 지금 저 고추는 허리춤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유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고추 지주대에 유인끈이 이렇게 돌아서 갔다면 올 때도 그 방향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인이 고추 지주대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존의 유인은 어떻게 됐느냐? 고추 지주대 사이에다 두고 이렇게 유인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추가 안에서 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주대를 이렇게 바짝 붙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려고 봤더니 맨 끝에 지주대에서 한번 메고 돌아오시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돌아올 수 있겠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고추를 중심으로 놓고 S자로 유인을 해주시면 고추를 이렇게 붙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 유인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그 철사나 양말끈 이런 걸로 이렇게 안 묶어줘도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격가지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농가 상당 부분이 이 밑에 있는 측지를 두 손으로 이렇게 다 훑어버리십니다. 그러면 개원하니 좋기는 하지만은요, 이 시기에 그 잎들은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측지만, 지주대에 있는 이 측지만 옆으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30일, 50일, 70일 대략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껴주시면 되고요. 방아다리에 있는 제1번화, 제1번화 꽃은 심기 전에 따주시고 심으시면 초새를 잡는 데 유리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측지를 제거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표처럼 다 좋습니다. 다만 전체 수량은 떨어집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전체 수량은 떨어지지만 상품과 수량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병 발생이나 재배 관련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지를 제거해 주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추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추와 고추 사이에 중앙에다가 주거나 아니면 오른쪽 그림에 7분 능선 쪽에 구멍을 뚫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추비를 주고 놔두는 것보다 한 1cm 정도의 흙을 덮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비료 이용에 효과적입니다. 완효성 복합 비료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완효성 복합 비료입니다. 완효성 복합 비료는 기후가 지금 매우 기상 이변이 되고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졌던 양분들이 비에 의해서 빗물에 의해서 용탈이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비료들은 천천히 녹아내리도록 용출되도록 구성되어진 비료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료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기상이변에 고추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생육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표는요 이렇습니다. 맨 위쪽에 속효성 복합비료 해가지고 40%, 60% 분시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수량을 봤을 때 100이라고 봤을 때 완효성 복합비료나 완효성 액비를 사용했을 때 100%의 그 수량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추비 없이 기비로만 100% 농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도 줄이고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완효성 복합비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추 착색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부지방입니다. 8월 21일 날 꽃이 피어 있는 것, 착과한 것을 따려고 봤더니 79.3%가 붉은 고추였습니다. 8월 27일 날 꽃 피는 것을 고추를 따러 갔더니 10%가 붉은 고추, 나머지 80%가 풋고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료를 어떻게 주어줘야 될 것이냐? 자, 중부지방이 아닌 이 남부지방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일주일 정도, 많게는 열흘 정도 뒤로 이제 그 비료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기 작년에 있는 여기 완도 신문을 검색해 봤더니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고추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터널 재배는 4월 중순, 노지 멸칭 재배는 5월 상순 이렇게 지금 적기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월 초에 고추를 심는다고 했을 때 웃거름을 언제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부지방은 8월 하순이 추비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거를 아까 그 표에 의해서 8월 20일로 당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부지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남부지방은 9월 상순까지 추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표에 의하면 8월 30일로 당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추비를 8월 30일로 마감을 지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이후로 주는 비료는 풋고추 농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추 추비를 3번 준다고 했을 때 6월 10일, 7월 20일, 8월 30일. 고추 추비를 4번 준다고 했을 때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8월 30일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추비 경우에 있어서 60kg를 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60kg를 3번이면 20kg씩, 4번이면 15kg씩 분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병해충 부분에 있어서 정식 후에 5월 말에 담배나방, 총체벌레, 진딧물, 그리고 여기 지금 기재되어져 있지 않는 탄저병 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저병 발생에 있어서는 병과를 수확하고 약제 선정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지에서는 탄저, 청고, 세균성 반전병, 그리고 진딧물, 총체벌레, 담배나방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역병 부분에 있어서는 노지 건고추에 있어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일반 고추를 심으신 분은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접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제 살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노지 건고추는 거의 역병에 대한 저항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청고병에 있어서는 지금 왼쪽 그림 가운데 정도에 나타난 것처럼 파랗게 말라 죽는 병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병증 부위를 잘라서 봤을 때 하얀 유즙 같은 게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세균 덩어리입니다. 이 부분도 토양병인데 역병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방제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윤작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안 그러면 태양열 소독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소독을 한 경우에는 이 이후에 그 유익한 균들이 먼저 우점할 수 있도록 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청고병이 오는 경우에도 미숙 대비 과량 시비한 경우, 그리고 pH가 산성 토양일 때, 이럴 때 더 많이 생깁니다. 백견병은 지금 남부 지방에 친지게 15년 전에 이미 왔었던 것들입니다. 파랗게 말라 죽는데요. 이것도 땅가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솜털이 있거나 뿌리 속에 하얀 솜털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광야 입제, 안빌 입제, 이런 입제를 오래 뿌리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균성 반전병입니다. 세균성 반전병은 이 지역에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반점이 생기면서 좌측 사진처럼 입이 쏟아져 버립니다. 입이 쏟아져 버리면 그 이후 용농은 입이 나올 때까지 영양제밖에 줄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병이 지역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산 막는 것은 비가 그친 다음에 구리가 들어가 있는 동수화제 아니면 항생제, 마이신계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항생제나 구리하고 이렇게 합제로 되어져 있는 경우고요. 탄저병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저병은 맨 아래 글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확할 때 병과도 함께 수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탄저병에 있어서는 질소질을 많이 쓰는 경우, 탄저병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비가 온 다음에 약제를 꼭 살포하시고요. 지금 현재 탄저병 저항성 고추인 경우에 감수성 고추는 병증이 나타나는데 10일이면 100% 나타나는데 중도 저항성 있는 탄저 저항성이라고 하는 고추는 50%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 지금 왜 4일에서 10일이냐? 잠복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에 있어서. 그 다음에 병든 열매를 따고 방제를 하면 거의 그 방제 효과가 크지만 열매를 놔두고 방제를 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34%가 남아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저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추밭에 탄저병 과일을 수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우거나 묻거나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도 고추밭이 정리가 안 된 농가들께서는 올해 봄에 그 95%가 탄저균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추밭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제를 하는데 고추를 심고 나서 바로, 또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말에 개화기가 이제 진행될 때 하시게 되면 탄저 고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90%에서 80% 사이 이 고추에서 얼마나 고추를 남길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이제 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탄저가 걸린 다음에 방제를 하시게 되면 1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얼마나 남길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우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농약 성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비오넴은 보호살균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고추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처리해 주시게 되면 고추에서 그 병에 대한 저항성, 면역력, 이런 것들을 증강시켜 주기 때문에 보호살균제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약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라고 하는 약제가 있는데 뒷면에 봤을 때 이렇습니다. 글씨가 안 보여요. 확대했을 때 다 한글인데 유효 성분 부분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플록시스트로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끝자가 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향후에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농약방 주인한테 성분명이 끝자가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끝자가 빈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균제로 따지면 다 3계열입니다. 다 3계열. 다 숫자 3계열입니다. 이 약제가. 실바콘은 4,1계열인데요. 여기는 테부코나졸입니다. 테부코나졸, 끝자가 졸입니다. 자, 약을 하는데요. 예방약은 장마 이전에 보호살균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살균제. 그래서 살균제에 있어서 차 혹은 카 계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오넴은 카 계열이고 나머지가 이제 차 계열이 되겠는데요. 장마가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그쳤다라고 하면 탄저병은 비바람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침투 침달성이 강한 약제 다 3계열입니다. 약제 성분명 끝자가 피라크로스트로빈, 아족시스트로빈, 빈입니다. 이게 호흡 저해제인데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된 경우에 있어서는 끝자를 빈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저가 왔거나 장마가 끝난 다음에는 탄저가 거의 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탄저에 있어서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자가 디피코나졸, 테프코나졸, 메트코나졸, 시메코나졸, 졸 계통이거든요. 이 졸 계통들이, 트리아졸 계통들이 침투 이행성, 즉 치료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장마 이전에는 예방약, 장마 이전에 비가 온다 그러면 예방약 플러스 전착제.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면 강한 예방약에다가 보호살균제를 함께, 탄저가 온 경우에는 치료제하고 보호살균제하고 함께 처리하시면 효과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김웅태 교수께서는 피라클로스트로빈 약제에 대해서 탄저가 저항성 균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 도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붉은색이 있는 지역, 옥천군, 보은군, 진천군, 증평군, 이런 쪽에 붉은색이 있는 데는 피라클로스트로빈 약을 해도 약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전도인데 충북이죠. 여기가 충북이죠. 충북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완도면 지금 현재 지도상에서 더 밑에 쪽입니다.
한 2cm 더 밑에 쪽인데 여기 지역에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약재가 어떤 약재냐면은 이렇습니다. 혹시 밭작물에 쓰는 카브리오라고 하는 약재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그 농가분들께서 밭작물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카브리오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지금에 있어서는 약재가 잘 안 듣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지금 여기 표기되어져 있는 카브리오 A부터 로또킹까지 이 약재들은 올해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 당시에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만들어서 맨 오른쪽 기계까지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약재가 살포되고 있는데요. 좌우에 있는 고추에 약이 안 묻은 자리가 없겠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분이 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약을 하고 있죠. 뒷면에서 이렇게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재를 보니 고추에 약이 안 묻는 자리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계를 만들자 그 얘기가 아니고 고추를 저쪽에서 앞쪽으로 고추 방제를 한다고 했을 때 2고랑 약재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 고랑을 어디로 들어가느냐? 2고랑째 해서 오른쪽이 아닌 마저 왼편을 해서 약이 안 맞는 자리가 없도록 꼼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하시게 되면 탄저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탄저 이겨내기 위해서는 3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 고추밭에 탄저병 과일을 없앨 것, 묻거나 태우시면 됩니다. 2번째, 탄저는 장마가 시작되면 보호살균제에서 끝자가 빈자로 끝나는, 비가 오기 때문에 빈자로 끝나는 약재로 선정할 것. 이 약재가 호흡저해제입니다. 그 다음에 탄저가 왔거나 장마가 끝났을 경우에는 끝자가 졸자로 끝나는 약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하시면 탄저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병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추 바이러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고추 모틀 바이러스, 잠두이조 바이러스, 진딧물이 옮깁니다. 토마토 반점 이조 바이러스, 총체벌레, 그리고 담배 가루이가, 그리고 토양에서, 그리고 접촉 감염에 의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2번째 PVY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진딧물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진딧물은 이 4가지 바이러스를 옮기는 아주 바이러스를 우리 재배 면적에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총체벌레입니다. 자, 총체벌레는 한 가지가 하나의 바이러스를 옮기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총체벌레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월 하순에 날개가 달린 좌측의 표는요, 날개 달린 바이러스, 진딧물이 CMV, BBWV2를 주변에 있는 풀들로부터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25일 날 약재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날개가 없는 진딧물이 5월 하순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서 5월 하순에 약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딧물의 이게 발생 정도는 지역에 따라서 따뜻하면 일주일 정도, 늦어지면 일주일 후 정도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도 고추밭 주변에 있었던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잡초들인데요. 이 잡초들에 지금 바이러스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독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풀을 제거하면 됩니다. 제초제를 뿌리거나 잡초 매트를 깔아서 주변에 있는 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을 벌레가 이제 전이시키는 유입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진단 키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단 키트는 농업기술센터에 소량 아마 확보하고 있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반 농가보다는 육묘하시는 농가분들께서는 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확인을 하고 바이러스가 걸렸다면 농가에 반출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전이를 육묘장에서부터 농가로 가는 것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서 육묘 농가에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딧물은요, 왼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탈피각이 하얗게 붙어 있거나 개미가 이렇게 많거나 내 밭에 무당벌레가 많은 경우에는 진딧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숭아 혹진딧물이 있는데요. 코니도 약을 처리했습니다. 진딧물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코니도 니코틴 계열 약제는 저항성 진딧물이 거의 20년 정도 됐거든요. 발생한 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약제를 바꿔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붉은색 글씨 약제, 이런 약제로 바꿔주시면 98% 방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약제로 진딧물 방제를 효과적으로 해주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담배 나방은 고추를 이렇게 가식하면서 고추에 이제 물음병을 일으키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담배 나방의 그 방제 적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10일 간격으로 6번, 7월 상순부터 8월 중순까지 5번 이렇게 그 약제 처리를 하는데요. 애니충이 들어가게 되면 그 횟수는 또 줄이셔도 됩니다. 여기 약제들 중에 애니충은 약효가 2주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 그 횟수를 줄이셔도 된다. 애니충을 만약에 그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약을 하고 그 이후로 비 소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애니충을 약을 하시면 그 효과가 길기 때문에 그 방제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담배 나방은 알을 암컷이 200에서 400개 정도 이렇게 산란합니다. 자, 우리 농업 해충에 있어서 가장 저명하신 이기상 박사님께서는 폐 막걸리, 신 막걸리 20리터에 설탕 200g 그리고 주정 85% 3리터를 이런 페트병에다가 10cm 정도 붓고요. 자, 3cm, 3cm, 3cm 창문을 냅니다. 그래서 창문을 네 군데 내 가지고 고추가 어렸을 때는 고추 1항에다가 고추가 더 자랐다라고 하면 고추 지주대에다가 그 높이에 맞춰서 트랩을 설치하게 되면 암컷 한 마리만 잡는다고 했을 때 유충을 200마리 이상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파밤나방, 담배 거세미 나방, 담배 나방 방제로 함께 다 방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준해서 방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꽃노랑 충체벌레는 이렇습니다. 꽃노랑 충체벌레는 연중 노지나 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고추를 직접적으로 가식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칼라병이라고 하는 토마토 반점 이조바이러스 이걸 일으키기도 하고요. 얘는 충태를 알에서 유충, 번데기, 성충 이렇게 각각 일주일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번데기일 때, 즉 약충일 때 토양으로 꼭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서 진딧물하고 다른 겁니다. 진딧물은 지금 현재 알 상태로 있고 봄에 이제 부화를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유충에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새끼로 났습니다. 올 겨울 될 때까지. 그런데 이 총체벌레는 번데기 상태로 토양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는 위에다만 처리하면 되고 침투 이행성 약제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진딧물이 즙액을 통해서 그걸 먹고 죽습니다. 그런데 총체벌레는 지금 보신 것처럼 아무리 잘 방제를 했다고 해도
토양 속에 있는 번데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송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약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한 번 하는 것을 오늘 했다 그러면 5일 뒤에 한 번 더 하는 것을 2번 하는 것을 1회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딧물 약재는 이런 여러 가지 약재가 있는데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탈피 억제 호르몬입니다. 맨 밑에 2번째에 있는 탈피 억제 호르몬입니다. 어떻게 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전에 토양살충제를 주당 2g씩 대포를 살포하셔서 초기에 그 총체벌레를 방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노즐을 미세 분사되는 노즐로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맨 아래쪽 표에 보면 입자가 클 때는 2초 만에 약재가 떨어지더라, 토양에. 그런데 입자가 작았을 때는 1시간 동안에 약재가 채공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즐을 바꿔줘서 꽃 속에 들어가 있는 충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탈피 억제 호르몬, 아까 그걸 좀 주시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탈피 억제 호르몬이 어떻게 쓰여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재들이 비싸기 때문에 10개 꽃을 세가지고 10마리 수준이었을 때는 호르몬, 그리고 5일 후에 살충제, 그리고 다시 예찰을 합니다. 10개 꽃을 셌을 때 10마리 이상이었을 때 살충제, 5일 후에 살충제, 이런 그 과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마리 정도였을 때는요, 호르몬, 그리고 살충제, 그리고 다시 예찰을 했을 때 20마리 수준이다 그러면 살충제, 그리고 5일 후에 호르몬, 이렇게 호르몬 사용을 조기에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해 주심으로써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보충 설명하자면요, 살충제를 고추 전면에 이렇게 코팅을 했다고 해도 이 총체벌레가 고추살을 이렇게 가식하잖아요. 그럴 때 살충제를 같이 먹게 되는데 죽을 만큼 안 먹습니다. 맞춰야지 죽습니다. 그런데 꽃 속에 있고 잎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호르몬을 사용해 달라는 거죠. 호르몬을 먹었거나 호르몬을 맞게 되면 그때 당시는 안 죽지만 번데기 상태에서 성충으로 못 나옵니다. 미이라도 죽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호르몬 사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응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박이 응애, 우측 상단에 있는 약재를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점박이 응애의 특징적인 것은 가식하고요, 잎 뒷면이 알록알록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오인하기도 하고요. 응애 피해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는 거미줄을 치고 얘네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고추에 거미줄이 있으면 응애 피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참원지 응애입니다. 참원지 응애는 우측에 있는 약재 살포하시면 되겠고요. 참원지 응애 특징적인 것은 잎이 버드나무처럼 되어 있고 잎 뒷면이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생육이 아래 그림처럼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원지 응애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 시기에 따른 적색소 변화입니다. 여기 영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확하고 있는 미숫가입니다. 이런 중국산 고추 정도의 색소가 되겠습니다. 4일은 고색소의 고추 정도 되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좋은 색깔을 가진 고추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는 2일짜리 고추를 따야 되는데 실제로는 0일짜리 고추를 땁니다. 미숫가를 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따는 고추를 이틀 내지 사흘 정도 후숙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숙을 통해서 좋은 색소를 갖는 그런 고추를 우리 소비자한테 제공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림으로 대신하는데 마지막 풋고추들을 염도가 낮은 장아찌를 제조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